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 여자 손을 꼭 잡고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 돈 4,400만 원으로 차려준 카페 안에서요. 순자 어머님 축하합니다라는 화환 앞에서 남편의 옛 여자친구랑 다정하게 말이죠. 아, 진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제가 두바이에서 밤새 바이어랑 씨름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제 적금 깨서 그 여자한테 가게를 차려주고 남편은 그 여자랑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울컥울컥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으면서 증거 수집했습니다. 이제 제 복수만 남은 것 같네요. 어떻게 시원하게 복수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서진 씨의 복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찌나 익숙한지 불을 켜지 않아도 손이 먼저 냄비를 찾아냅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를 무치고 멸치볶음을 만들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동안 시계는 5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반찬 4가지를 식탁에 올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출근복을 꺼내 입는데 옆자리에서 준호가 코를 골며 뒤척였습니다. 저는 준호의 얼굴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 박순자가 벌써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혈압약이 3번째 바뀌는 동안에도 새벽 TV 시청만은 변함이 없으시죠. 어머니, 식사 차려놨어요. 드시고 약 드세요. 순자가 리모컨을 소파 옆에 내려놓으며 식탁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숟가락으로 찌개를 한 술 떠서 맛보더니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야, 국이 왜 이렇게 짜? 내가 혈압 환자인 거 몰라? 어머니, 간 거의 안 했는데요. 된장만 넣었어요. 된장을 얼마나 퍼넣었길래 이래. 맨날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대충 해놓고 가지. 순자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식탁 앞에서 같은 말을 듣고 같은 표정을 짓고 같은 문을 열고 나갑니다. 대리에서 팀장이 되고 아파트 대출 잔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동안에도 이 아침만은 달라진 게 없었죠. 출근길 차를 몰고 도로에 올라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장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서진 팀장, 두바이 프로젝트 PT 건 알지? 본사에서 직접 가라고 했어. 2주 일정이야. 2주요? 언제 출발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 바이어 미팅까지 다 잡혀 있으니까 준비 단단히 해. 전화를 끊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주간 이 집을 비워야 한다는 걱정이 먼저 올라왔고 그 바로 뒤에 솔직한 마음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죠. 저녁 식탁에 밥을 차리고 3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을 들자마자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두바이 출장 가요. 2주 정도 걸려요. 준호가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또 돈 벌러 가는 거야? 남편 두고 어딜 싸돌아다녀.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 회사에서 지정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맨날 회사 타령이야. 이 집 살림은 누가 하라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떠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서러움이 물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출장 전날 밤 저는 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날짜, 비상연락처, 병원 예약 일정까지 한 장에 빼곡히 적었죠. 생활비 통장을 순자에게 맡기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통장에 1,200만 원 정도 들어있어요. 생활비랑 필요한 거 여기서 쓰시면 돼요. 알았어.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하지. 순자가 통장을 받아 서랍에 넣으며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준호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준호가 침대에 누운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준호야, 내 이름으로 된 적금 있잖아. 3,800만 원짜리. 내가 없는 동안 절대 건드리지 마. 알겠어. 왜 그걸 건드려? 준호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캐리어 지퍼를 닫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죠. 잘 갔다 와. 엄마는 원래 그래.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바이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미팅을 마친 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순자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보일러가 이상해. 찬물만 나와. 수리비 보내. 어머니, 지난달에 점검 받았는데요. 얼마 필요하세요? 50만 원이면 될 거야. 빨리 보내. 저는 바로 송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고개를 갸웃했죠. 분명 지난달 기사가 와서 이상 없다고 했는데 출장 3일째 되는 날 현지 바이어와의 만찬에서 계약 조건을 끌어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는 사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은행 알림이었죠. 생활비 통장 현금 인출 400만 원. 저는 자리를 비우고 복도로 나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400만 원이 빠졌던데 무슨 일이세요? 경조사가 겹쳤어. 네가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쓰는 거지 뭘 일일이 물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오후에 바로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출장 5일째 밤 호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 통장 잔액이 300만 원대로 줄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 다른 계좌를 열었습니다. 준호 이름으로 된 적금 계좌에서 2천만 원 중도 해지 알림이 떠 있었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적금 왜 해지한 거야?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급하게 쓸 때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쓸 때? 2천만 원을? 대체 뭐에 쓴 건데? 나도 자세히는 몰라. 엄마한테 물어봐.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두바이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경조사비로 이 돈이 나갈 리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어 귀국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팀 김대호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호 씨, 미안한데 남은 일정 맡아줄 수 있어?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바이어 쪽 후속 미팅 자료는 메일로 넘길게. 본부장님한테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본부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정에 긴급 상황이 생겨서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본부장은 알겠다. 몸 챙겨라는 답을 보내왔죠. 새벽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좁은 좌석에 앉아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고 스마트폰 갤러리에 캡처해둔 통장 거래 내역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날짜, 금액, 인출 장소를 볼펜으로 한 줄씩 옮겨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생활비 통장 현금 인출 400만 원, 또 300만 원, 또 200만 원. 적금 해지 2천만 원. 숫자를 적을수록 가슴 안쪽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시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호텔에 체크인하고 시댁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일정이 이틀 연장됐어요. 모레 들어갈게요. 순자에게서 알았다라는 한 글자가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밑반찬 타령이라도 했을 텐데 그 짧은 답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호텔 책상에 앉아 전체 자금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통장 현금 인출 합계 900만 원, 준호 적금 해지 2천만 원, 그리고 준호 이름으로 된 마이너스 통장에서 1,500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간 기록까지 찾았습니다. 합계 4,400만 원. 수첩 위에 그 숫자를 적고 볼펜 끝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학 동기 이주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연이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죠. 주연아, 나 서진이야. 지금 통화돼? 서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시어머니가 내 출장 사이에 돈을 빼돌린 것 같아. 4,400만 원이야. 수화기 너머로 주연이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일단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네가 불리해져. 증거부터 확보해. 증거는 통장 내역이랑 캡처본 있어. 좋아. 내 선배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있어. 강민재 변호사인데 내가 연결해 줄게. 절대 시댁에 먼저 가서 소리 지르지 마. 전화를 끊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연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선글라스와 모자를 눌러쓰고 시댁이 있는 동네로 갔습니다. 시댁에 들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근처 상가 골목을 걸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카페 한 곳. 세라의 정원이라는 간판 아래로 화려한 인테리어가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오픈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중 하나에 적힌 문구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순자 어머님 축하합니다. 유리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카운터 안에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젊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순자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준호의 대학 시절 여자친구 윤세라였습니다. 예전에 준호 SNS에서 봤던 얼굴 틀림없었죠.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순자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죠. 순자가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업소 밖 유리창 아래에 서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사장님, 그 카페 보증금 영수증 다시 한 장만 뽑아줘요. 세라한테 줘야 해서. 아, 네네. 2천만 원짜리요? 잠시만요. 2천만 원. 해지된 적금 금액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세라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카페 오픈 준비 과정이 날짜별로 올라와 있었죠. 인테리어 공사 사진, 메뉴 시식 사진, 그리고 한 게시 글이 눈에 박혔습니다. 든든한 후원자 어머님 덕분에 꿈의 카페 오픈.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아래 순자와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3주 전 사진 하나가 나왔습니다. 준호와 세라가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사진이었죠. 세라가 올린 글에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바이에서 바이어와 씨름하고 있던 그 시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카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세라를 끌어들이고 준호가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배신의 윤곽이 완성됐습니다. 분노가 목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당장 시댁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네가 불리해진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모든 SNS 캡처본을 출력했습니다. 수첩에 정리한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앞에서 녹음한 파일, 세라의 게시글과 사진들 하나하나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제 무기가 될 겁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집에 쏟아부은 돈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시아버지 병원비, 순자 수술비, 매달 생활비.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에 차가운 것이 단단하게 내려앉았죠. 수첩을 다시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볼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회수한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민재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주연이가 미리 연락해둔 덕에 바로 상담이 잡혔죠. 저는 테이블 위에 수첩과 봉투 안의 자료를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SNS 캡처본, 부동산 앞 녹음 파일. 강민재 변호사가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이 좁아졌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서진 씨, 돈의 흐름이 명확하네요. 남편 동의 없이 적금을 해지해서 제3자 사업에 넣은 거니까 이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 남편과 그 여자 관계를 더 잡아내면 위자료도 크게 나옵니다. 변호사님, 그 아파트는요? 시어머니가 계속 살고 있는데 등기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서진 씨가 직접 대출받아서 산 거 맞죠? 네. 제 월급에서 매달 갚았어요. 명의도 제 앞이고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 집에 살 권리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강 변호사가 볼펜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전략을 짜죠. 지금부터 순서대로 갑시다. 사무실을 나와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 생활비 통장의 위임 권한 해제를 요청했죠. 순자라는 분 이름으로 위임 설정되어 있는 거 전부 풀어주세요. 본인 확인되셨으니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오후에는 다른 지점으로 가서 제명의 계좌들의 보안 설정을 전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이름으로 된 마이너스 통장, 혹시 제가 연대보증을 섰는지 확인했죠. 다행히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새나갈 구멍은 막은 셈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후배 오지은 대리를 조용히 불렀죠. 회의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아, 나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을 크게 떴죠. 언니, 진짜요? 시어머니가 그런 짓을? 응. 내가 조만간 시댁에 들어갈 건데 혹시 그때 밖에서 대기해 줄 수 있어? 만약 상황이 이상해지면 녹음이랑 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 지은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언니, 당연하죠. 뭐든 할게요. 말만 해요. 그 손의 온기가 며칠 만에 느껴본 사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세라의 카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열람했습니다. 사업자 이름은 윤세라 단독이었죠. 순자도 준호도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 돈 4,400만 원이 남의 이름으로 된 가게에 고스란히 들어간 겁니다. 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업자 명의 윤세라 단독입니다. 시어머니나 남편 이름 없어요. 곧바로 답이 왔죠. 그러면 돌려받을 근거가 더 확실합니다. 내일 한 번 더 만나죠. 이틀 뒤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출장 하루 일찍 끝났어요. 내일 들어갈게요. 그래. 그럼 들어오는 길에 밑반찬 좀 사와. 집에 먹을 게 없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치가 떨렸지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밑반찬을 사오라니. 내 돈 4,400만 원을 빼돌려 놓고 밑반찬 타령이라니. 시댁 방문 전날 밤 강 변호사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서진 씨, 내일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먼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상대가 욕하면 그게 다 증거가 됩니다. 둘째, 자산 서류는 이미 정리됐으니까 감정 말고 사실로만 말하세요. 셋째, 녹음 절대 끄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내일 끝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아니, 내일이 시작이죠. 다음 날 오전 캐리어를 끌고 시댁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들어간다. 네, 언니. 주차장에 있을게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순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세라가 나란히 앉아 카페 메뉴판을 펼쳐놓고 있었죠.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세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움켜쥐며 현관 쪽으로 움직이려 했죠. 앉아 계세요. 같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세라의 발이 멈췄습니다. 순자가 소파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내일 온다며. 예정보다 빨리 끝났어요, 어머니. 저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캡처본을 한 장 내려놓았습니다. 카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세라의 SNS에서 캡처한 사진들을 한 장씩 펼쳤습니다. 순자와 세라의 다정한 사진, 카페 인테리어 사진, 그리고 준호와 세라가 나란히 앉은 사진까지. 거실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세라가 고개를 떨구고 시선을 바닥에 박았죠. 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이 집, 제 집이에요. 그리고 이 돈, 전부 제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죠. 테이블 위에 서류들과 소파에 얼어붙은 세라,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준호가 현관에 선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소파 위에 세라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번갈아 봤죠. 순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이건 엄마가 설명할게. 너 일단 앉아. 아니요,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순자를 향해 손을 들어 제지하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 앉아. 준호가 느릿느릿 신발을 벗고 식탁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900만 원 빠졌어. 내 이름으로 된 적금 2천만 원 해지됐고 내 마이너스 통장에서 1,500만 원 나갔어. 합치면 4,400만 원이야. 준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알아? 저기. 저는 카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세라의 정원.
윤세라 이름으로 된 카페에 들어갔어. 준호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끼어들었죠. 그 돈이 뭐 남의 돈이냐? 우리 가족 돈이지. 며느리가 번 돈이면 시어머니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순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순자를 보지 않고 세라를 봤습니다. 세라가 슬금슬금 가방을 챙기며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죠. 세라 씨, 이 돈에 대한 반환 청구는 세라 씨한테도 갑니다. 가시기 전에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세라의 발이 멈췄습니다. 어깨가 굳은 채 뒤돌아보지도 못했죠. 준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나도 정확히 몰랐어. 엄마가 가게 이야기만 했지. 내 돈인 줄은. 몰랐다고? 저는 세라의 SNS 캡처 사진을 준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준호와 세라가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사진이었죠. 이거 찍을 때도 몰랐어? 내가 두바이에서 일하는 동안 둘이 만나고 있었으면서.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움켜쥐더니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순자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 하지만 가족끼리 이런 걸로 법인이 논의하는 게 맞냐? 서진아, 우리가 남이냐?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예전에 제가 스쳤습니다. 저 눈물에 매번 마음이 흔들렸던 시간들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습니다. 순자의 울음이 뚝 멈췄습니다.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죠. 그때 세라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는요, 순자 어머님이 본인 돈으로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순자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라야, 네가 왜 피해자야? 네가 가게 해달라고 했잖아. 네가 먼저 말했으면서. 제가요? 어머님이 먼저 가게 차려줄 테니까 준호 오빠 잘 만나보라고 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잡고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서진아, 제발. 이혼 얘기만은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돈 갚을게. 시간을 줘. 돈 문제만이 아니야. 저는 준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출장 중에 옛 여자친구 만나고 다닌 건 뭐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준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변명을 찾으려는 듯 시선이 흔들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가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종수야, 큰일 났어. 며느리가 별짓을 다 해. 변호사를 데려왔다, 변호사를. 빨리 와봐. 순자의 남동생 박종수에게 전화를 건 거였죠. 저는 순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은아버님께도 전체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순자가 눈을 크게 뜨며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내밀었고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기를 넘겼죠. 작은아버님, 며느리 서진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4,400만 원, 그 돈이 들어간 세라의 카페, 그리고 준호와 세라가 만나온 정황까지.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종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야, 네가 이게 무슨 짓이냐? 남의 돈으로 그 짓을 한 거야?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남동생에게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순자가 소파에 풀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식탁에 내려놓고 서류를 차분히 봉투에 정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집에서 제 짐을 챙겨나갑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퇴거 요청은 정식으로 보내겠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서진아, 제발. 준호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한 손가락씩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거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봤죠. 순자는 소파에 무너져 있었고 세라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준호는 복도에 선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지은이의 차가 보였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지은이가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 만에 들이마신 바깥 공기가 폐 끝까지 차올랐죠. 응, 이제 괜찮아. 지은이의 차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댁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졌죠.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어디로 갈까요? 회사 근처 원룸텔로 가죠. 어제 알아봐둔 데 있어. 원룸텔에 짐을 풀고 침대에 앉자마자 강민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대화 전부 녹음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시어머니가 돈 쓴 걸 사실상 인정했어요. 가족 돈이니까 시어머니가 쓸 수 있다고 했고요. 세라라는 여자랑 시어머니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소리 지르는 것도 다 들어있어요. 강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정적입니다. 돈의 출처를 본인이 인정한 거고 제3자에게 넘긴 정황까지 상호 확인된 거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다음 날 오전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시댁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준호 이름으로 나가던 보험료 대납도 전부 중단시켰죠. 창구 직원이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줄을 끊는 순간 시댁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 강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이 3통 발송됐습니다. 순자에게는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요청과 4,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담겼고 세라에게는 카페 창업 자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같습니다. 준호에게는 이혼 의사를 알리는 서류가 전달됐죠. 그날 저녁부터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전화 수십 통, 문자도 쏟아졌죠.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 이 못된 거사. 내가 너 때문에 죽어버린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지. 집에서 나가라고? 네가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하나하나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죠.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구겨져 있고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죠. 서진아,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여기서 잠깐만. 저는 로비 한쪽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하고 말했죠. 15분만 줄게. 준호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모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인정해. 근데 서진아, 이혼까지 가야 해? 세라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정말이야.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이랑 내 출장 중에 둘이 밥을 먹어? 사진을 찍어? 그건 엄마가 억지로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 나갔는데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죠.
준호야, 돈 문제만이 아니야. 네가 어머니의 행동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잖아. 적금도 네가 해지해줬고 그게 이혼 사유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세라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청 싸웠대요. 어떻게 알았어? 시댁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우리 팀 김주임이랑 아는 사이거든요. 세라가 가게에서 소리 지르는 거 옆 상가에서 다 들었대요. 세라가 순자에게 따졌다고 했습니다. 왜 저한테까지 법적 서류가 와요? 어머님이 해결해 주신다며요. 순자가 내가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라고 달랬지만 세라는 못 기다리겠다. 저 카페 문 닫아야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로 물어뜯기 시작한 거였죠. 그 주 금요일 강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죠.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 그리고 시어머니가 빼돌린 4,400만 원에 대한 배상까지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서진 씨, 조정 기일이 잡히려면 한두 달 걸립니다. 그 사이에 증거를 더 보강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상대 쪽에서 온갖 방법으로 회유하려 들 겁니다. 이혼 조정 소식이 시댁 친척들에게 퍼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남동생 박종수에게서 전화가 왔죠. 서진아, 작은아버지다. 내가 중간에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 테니까 앉아서 이야기 좀 해보자. 응? 작은아버님, 대화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돈이 남의 카페로 갔어요. 죄송합니다. 종수가 한숨을 쉬었지만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금줄이 끊기자 시댁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됐고 순자의 카드가 막혀서 동네 마트에서 결제가 안 됐다는 소문이 지은이를 통해 들려왔죠. 준호의 과장 월급만으로는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이 집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누구의 돈으로 유지됐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원룸텔 책상 앞에 앉아 이혼 조정 신청서 사본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2주 사이에 터진 일이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금은 이미 오래전에 가 있었습니다. 저만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혼 조정 신청 2달 뒤 법원에서 조정 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같은 무렵 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죠. 서진 씨, 세라 쪽 변호사한테 답변서가 왔는데요. 카페 투자금의 출처를 몰랐으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몰랐다고요? SNS에 어머님 후원자라고 직접 썼으면서요? 그렇죠. 그 게시글이 핵심이에요. 돈이 시어머니한테서 왔다는 걸 세라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니까요. 걱정 마세요. 반박 충분히 됩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서진 씨? 저 정혜철입니다. 준호 직장 선배요. 혹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혜철. 시댁 모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의 직장 선배이자 순자와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들었죠. 경계심이 올라왔지만 어떤 속셈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다음 날 점심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해철이 물컵을 돌리며 입을 열었죠. 서진 씨, 내가 양쪽 다 아니까 하는 말인데 집안일이잖아요. 서진 씨가 좀 양보하면 다 편해지지 않겠어요? 순자 어머님도 많이 반성하고 계시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해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양보요. 양보라는 말은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 전부를 한 단어로 정리한 건데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해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제 눈을 보고 입을 다물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돌아오는 길에 주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주연아, 시댁 쪽에서 준호 직장 선배까지 보냈어. 양보하라더라. 오히려 좋은 신호야. 저쪽이 조급하다는 뜻이거든. 법원에서 불리한 거 알기 시작한 거지. 주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쪽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 즈음 지은이에게서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언니, 세라, 카페 상황이 엉망이래요. 식재료 대금이랑 임대료가 밀리고 있고 직원 월급도 못 줬대요. 순자의 자금이 끊기니 카페가 버틸 수 없었던 거죠. SNS에 매일 올리던 화려한 카페 사진도 2주째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언니 세라가 시댁에 찾아가서 난리쳤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세라가 순자를 찾아가 따졌다는 거였죠. 어머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러다 망해요. 순자가 내가 무슨 돈이 있냐, 서진이가 다 막아버렸다고 했더니 세라가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 망했어요 라며 울다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세라에게서 직접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진 씨,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강 변호사에게 바로 보여줬습니다. 세라가 직접 연락해 왔어요. 만나볼까요? 만나세요. 아마 자기 책임을 줄이려고 순자한테 떠넘기는 말을 할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증거가 되니까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시고 녹음 필수입니다. 이틀 뒤 시내 카페에서 세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세라의 얼굴은 2달 전 시댁 거실에서 봤을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자국이 보였죠.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 저 진짜 억울해요. 처음에 연락한 건 순자 어머님이었어요. 저한테 먼저 전화하셨다고요. 언제부터요? 세라가 커피잔을 감싼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한 6개월 전이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준호가 요즘 힘들다.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냐고요. 저도 처음엔 왜 갑자기 연락을 하시나 했는데 그래서 만났고 어머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셋이 밥도 먹고 나중엔 둘이 보라고 자리를 피해 주시고 그러다가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둘 다시 시작해라. 가게도 해줄게. 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돈이 어머님 돈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 돈인 줄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몰랐다는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죠. 순자가 6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것, 그게 세라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겁니다. 카페를 나와 강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순자가 6개월 전부터 세라한테 접근해서 만남을 주선하고 카페까지 제안한 게 녹음에 다 담겼어요. 이거면 계획적이었다는 거 입증되죠? 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쌍방에 책임이 있다는 핵심 증거예요. 남편과 그 여자 관계도 다툴 수 있고요. 소송에서 크게 유리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걸음을 옮기는데 한 가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6개월 전, 그때 저는 뭘 하고 있었죠? 순자의 백내장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상여금을 통째로 넘겼던 때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눈을 고쳐드리는 동안 순자는 그 눈으로 세라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준호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아, 세라를 만난 건 엄마가 시켜서였지만 내가 거절했어야 했다. 다 내 잘못이다. 정말 미안하다. 처음으로 진심처럼 읽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세라에게서 만남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한 뒤였죠.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원룸텔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 같은 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서늘하고 단단한 것이 들어앉아 있었죠. 조정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재판으로 가겠다고, 끝까지 가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정 기일 당일 가정법원 조정실에 강 변호사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을 올려놓고 기다렸죠.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 옆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있었고 그 뒤로 순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에 선글라스를 쓴 순자가 조정위원 앞에 서자마자 선글라스를 벗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위원님, 제가 시어머니인데요. 며느리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고 가족을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순자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호소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봤죠. 신청인 측도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강 변호사가 제 옆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감정을 눌렀습니다. 강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순서대로 테이블 위에 펼쳤죠. 위원님, 이쪽은 혼인 이후 신청인이 시댁에 투입한 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아파트 대출금 상환, 시아버지 병원비, 시어머니 수술비, 생활비, 경조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신청인의 출장 기간 중 빠져나간 4,400만 원의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이 돈은 남편의 옛 연인인 윤세라 명의의 카페 창업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는 동안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죠. 준호 쪽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님, 이 금액은 가족 내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유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정 내 소비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강 변호사가 곧바로 받아쳤죠. 남편 명의 적금을 배우자 동의 없이 해지해서 제3자 사업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제3자가 남편의 옛 연인입니다. 가정 내 소비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 변호사가 세라의 증언 녹음 파일 기록과 SNS 캡처 사진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준호 쪽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양측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강 변호사와 나란히 서서 물을 마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순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구겨쥔 손이 파르르 떨렸죠. 이러지 마. 가족끼리 이래도 되는 거냐? 내가 무릎 꿇을게. 응? 순자가 정말로 무릎을 굽히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순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죠. 어머니, 일어나세요. 서진아, 제발. 어머니, 가족이라는 말은 제가 이 집에 돈을 쏟아부을 때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순자의 손이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조정이 재개됐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쌍방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준호 쪽 변호사가 먼저 말했죠. 아파트를 공동 분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며 응수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신청인이 혼인 전 자금으로 계약하고 혼인 기간 중 단독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온 재산입니다.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강 변호사가 대출 상환 내역과 급여 이체 기록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준호 쪽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입을 다물었죠.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조정위원이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정 불성립.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복도에서 준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서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둘이 얘기하자. 저는 멈추지 않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줘. 강 변호사와 나란히 법원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조정 불성립 이후 이혼 소송과 아파트 명도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손자가 갈 데가 없다며 버텼지만 강 변호사가 절차대로 밀어붙여 법원에서 명도 판결을 받아냈죠. 집행관이 방문하는 날짜가 순자에게 통보됐습니다. 명도 집행 전날 종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작은아버지다. 순자가 내 집으로 오기로 했어. 자진해서 나간다.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하자. 너무 비참하게는 하지 마라. 작은아버님, 어머니가 직접 나가시는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별개인 거 아시죠? 알겠다. 어머니 개인 짐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정도의 예의는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었죠. 명도 집행 당일 아파트 복도에 서서 열린 현관문 안을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이삿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2개에 옷가지를 넣으며 연신 코를 훌쩍였죠. 순자가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진아, 내가 그래도 너 시어머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말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죠. 종수의 차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섰습니다. 현관부터 안방까지 천천히 걸었죠. 거실 벽에 액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설었죠. 저는 액자를 벽에서 떼어 서랍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명도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 최종 변론 기일 법정에 섰습니다. 강 변호사가 그간의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변론을 마쳤죠. 통장 거래 내역, 세라의 증언 녹음, 순자가 보낸 폭언 문자들, 아파트 자금 출처, 준호와 세라의 만남 정황.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재판부가 말했습니다. 양측 변론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 달 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강 변호사가 말했죠. 서진 씨,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충분히 잘 싸웠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원룸텔에서 퇴근 후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잠들기 전 수첩을 펼쳐보는 일상이 반복됐죠. 기다림이 아니라 제 시간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에 앉아 재판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혼을 인용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신청인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대방에게 유용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와 위자료 지급을 명합니다.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겼다는 쾌감 같은 건 오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걸어서 겨우 출구에 닿은 것 같은
그런 허탈한 안도만 가슴에 퍼졌죠. 법원 정문을 나서니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오지은과 이주연이었죠. 두 사람이 말없이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억울해서도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지은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수고했어요. 진짜 수고했어요. 지은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주연이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웃었죠. 서진아, 끝났어. 다 끝난 거야. 판결 일주일 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 전화였죠. 서진아,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다시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죠. 받아들일게. 너도 잘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준호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세라의 카페 세라의 정원은 오픈 2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세라는 반환 판결에 따라 돈을 나눠 갚기 시작했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린 채 자취를 감췄죠. 그 소식을 지은이에게 전해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끝난 일이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뒤 시댁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이 끝나던 날 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새로 계약했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제 월급으로, 제 이름으로 제가 고른 집이었죠. 이사 첫날 텅 빈 거실에 서서 커튼을 달았습니다. 연한 회색 린넨 커튼이었죠. 소파 위에 쿠션 2개를 올려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한서진으로 사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다음 주 회사에서 두바이 프로젝트 후속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본부장이 제 자리로 와서 말했죠. 서진 팀장, 차장 승진 대상자에 올랐어. 그 힘든 시기에 이 실적이면 대단한 거야.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요. 어느 주말 오후 새 아파트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껴 들어왔죠. 주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밥 먹자. 축하 겸 위로 겸. 저는 웃으며 답을 보냈습니다. 축하만 받을게. 위로는 이제 안 받아도 돼. 저녁 작은 식당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주연이, 지은이, 그리고 강민재 변호사까지. 소박한 식탁 위에 소주잔이 돌았죠. 강 변호사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의뢰인 중에 이렇게 담담하게 끝까지 간 사람은 처음입니다. 저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담담한 게 아니라 울 틈이 없었던 겁니다. 4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그 웃음이 허세가 아닌 진심이 된 걸 느꼈습니다. 밤 10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고요함이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평화로웠죠.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맨 뒷장을 펼쳤죠. 내일부터 회수한다. 그 문장 아래에 볼펜을 대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되찾았다. 수첩을 덮고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밤하늘이 보였죠.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가벼운 가슴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서진 씨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며느리여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참고 또 참았던 세월. 그게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하지만 서진 씨가 대단한 건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진 씨가 한 말 중에
울 틈이 없었다던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서진 씨도 그 수첩에 마지막 한 줄 적고 나서야 시작됐잖아요?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